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이거 찍는 거는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자막 넣는 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자막 넣고, 음악 넣고, 동네 이렇게 막 싸돌아다니는 거, 찍는 거, 이제 재미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많이 찍었는데, 오늘은 제가 투자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뭐 돈을 절대 많이 번 게 아니죠. 그냥 딱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벌었고, 어떻게 하면 더 버나 맨날 그런 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답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 어떻게 뭐 돈을 벌었냐, 아니면은 뭐, 투자를 어떻게 해왔냐, 이런 점이 궁금하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생각해도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때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돈을 그냥 회사에서 버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뭐, 나이가 젊은데 재테크 그런 거,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3년쯤 지나면서부터 이 대기업 월급만 믿고 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재테크, 그리고 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건 당연히 부동산하고 주식이죠. 근데 이제,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너무 들어가는 금액이 크잖아요. 막 1억, 뭐 5억 크기 때문에 또 그걸 하려면 잘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저도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을 먼저 했어요. 처음에는 주식 저도 핸드폰에 깔고 막 이벤트 주는 걸로 모두 받아서 해보기도 하고 뭐 거래도 해보고 하는 게 재미가 처음에 하나도 몰랐는데 그런 걸 조금씩 하면서 이제 재미를 붙여갔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LG전자도 사고 팔아보고 삼성전자도 한번 가져보고 이렇게 하다가 책을 뭐 한두 권 읽고서 시작을 했는데 별로 뭐 큰 돈은 벌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한테 하나의 어떤 그 주식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정말 좋은 종목이야. 이 종목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네, 지금 이 과정에서 탈식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죠. 2010년도 뭐 이때쯤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상태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적당한 가격에 제가 샀어요. 그분 얘기를 듣고 한 500만 원 정도 샀더니만 정말 와 아니나 다를까 한두 달 만에 1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예요. 500만 원을 넣었는데 100만 원이 늘어났어. 그래서 매도도 다 끝냈어요. 매도도 끝내가지고 손에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야 월급 말고 내가 이렇게 돈 벌어본 적이 있었나 막 너무 기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막 맛있는 것도 당연히 먹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한 번 더 들어가라. 또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거든요, 가격이. 지금 들어가서 사면은 이번엔 200만 원 먹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500만 원 넣었는데 아니 돈 좀 더 넣으면 되지. 그래서 그동안 월급 받은 것도 다 모아서 그 이번에는 1000만 원 넣고 마지막에 100만 원을 더 사서 1100만 원을 넣었어요. 예. 대우조선해양에 2010년인가 11년도에 하여튼 1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넣은 그날부터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예, 처음엔 막 떨어졌다가 좀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올랐다. 알죠?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절대로 제가 산 가격까지 올라오진 않아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결국은 계속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였나? 하여튼 제가 관심을 잘 안 쓰니까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야, 대우조선해양 거래 정지된다는데 한번 들어가 봐라.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들어가 봤죠. 그때만 뭐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얘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된대요. 대우조선 해양이. 이 뭐지? 좋은 건가?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았단 말이죠. 알아보니까 되게 안 좋은 거더라고요. 내 걸 팔지도 못하고 뭐 사지도 못하고 1,100만 원은 이미 뭐 반토막 난친 옛날인 것 같고. 그래서 한 또 몇 년이 지나가요. 뭐 거래 정지가 된 게 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막 짜증나고 이러니까 그냥 거들떠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봤어요, 그냥. 예, 안 보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때요? 다른 주식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이게 주식이 내려갈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손절밖에 없죠, 손절. 손해가 난 상태에서 팔아버리고 끝내는 거. 내 돈을 조금이라도 찾는 거. 이것만 내가 할 수 있고, 이게 뭐 내 사업이라거나 뭐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거라면 내가 막 쫓아가서 뭐 열심히 깨끗하게 해서 뭐 손님이 보기에 뭐 깨끗하게 만든다라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을 내가 생각하기엔 이 방법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산이 좋은 게 있는데 왜 매각 안 하냐, 그 자산 매각해라 할 수도 없고, 그냥 개미잖아요. 개미 1,100만 원이면. 그래서 그냥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내려가는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 뭐 거래 정지네, 뭐 감자탕 알죠? 감자라고 10분의 1 감자 뭐 이런 건데 나 잘 모르니까 그냥 그 멍하니 그냥 화만 내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되게 좀 무력감을 느꼈고 좌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진짜 한참 뒤에 또 어머니 전화 오셔가지고 저기 어차피 더 받자 이익되는 거 없으니까 단돈 몇만 원이라도 건져라 해서 그때 1,100만 원이 감자탕 한번 끓이고 90만 원 남았나 뭐 10만 원 남았나 하여튼 되게 적은 금액이 남았어요. 인간이 뇌가 본능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게 발생되는 기억은 왜곡을 하거나 그냥 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계속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증상을 겪은 것 같아요. 하여튼 1,100만 원 이상 다 날라가고 90만 원 남았나 10만 원 남아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다 하는데 한 5년 걸렸나 6년 걸렸나. 네, 하여튼 한 번 내려간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고 한국 주식이고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2020년 돼서야 이제 뭐 주식이 진짜 올랐다, 뭐 주위에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봤고, 미국 ETF에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니까 돈 조금 넣어놓은 거 말고는 네, 지금도 주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예, 그때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첫 번째 재테크는 이렇게 해서 예, 대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적어놨어요. 할 말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주식 투자를 이제 망한 다음에 뭐 열심히 일해서 월급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걸로 다음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 투자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속칭 DMC라고 부르죠. DMC에 저희 회사 선배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얘기 들어보니까 왠지 좀 멋있잖아요. 오피스텔 이름이 뭐 외국 거 같고 뭐 좋아 보일 것 같고, 게다가 금액도 아파트에 비하니까 되게 싸다고 하던데, 또 이걸 저만 산 게 아니고 내 옆에 차장님도 샀고 차장님의 누나도 샀고 나랑 친한 잘 웃고 떠드는 그런 뭐 선배도 샀고 누구 샀고 여러 명이 샀다고 하니까 되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만 사면 좀 불안한데 다 같이 산다고 하니까 되게 안심되고. 그래서 2012년도에 그러니까 분양을 제가 받아서 저희 실제로 사람이 입주한 건 아마 2013년인가 그럴 거예요. 예.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요즘 기억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제가 상암 DMC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1억 3,800에 예. 이거 한다고 옛날 분양 계약서랑 다 꺼내서 봤어요. 정확히 1억 3,800에 딱 샀습니다. 예. 그로부터 뭐 3개월 단위인지 6개월 단위인지 막 계약금 낸 다음에 중도금도 내고 부가세 환급도 받고 그랬던 기록이 방금 남아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2013년 정도에 1억 3,800 주고 사가지고요. 2019년에 팔았는데 1,800만 원 깎아서 팔았어요. 1억 2천에 팔았어요. 예. 세를 받은 거는 14년부터 해서 14, 15, 16, 17, 18. 19년도에는 그 1월인가 2월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세를 받은 건 5년 정도 받았어요. 나중에 5만 원 정도 올려받긴 했지만 평균을 내보면 한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았어요. 이득을 본 거죠. 자, 500만 원씩 5년이면 얼마 벌었죠? 2,500 벌었죠. 근데 얼마 깎아서 팔았다고요? 1,800 깎아서 팔았다고요. 그러면은 2,500 벌어서 1,800 깎아서 팔았으니까 700 벌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 사는 데만 뭐 세금이 또 들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취득세를 냈었는지, 뭘 냈었는지 뭐 세금도 많이 냈고, 그리고 사업자 내면은 뭐 돈이 많이 들진 않지만 사업자 내는 비용, 사업자 내고 있으면 1년마다 내는 사업자 유지 비용,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블라인드 같은 거 달고 뭐 하라고 또 인테리어 소소한 것도 돈 드는 비용, 한 번 맞출 때마다 중개보수 내는 비용, 그리고 재산세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 몇십만 원씩, 그거 다 하면요 솔직히 그 고생을 하고 했는데 5년 내내 해서 번 돈이 700이다? 그 세금 같은 거 다 빼면은 글쎄요 1년에 100만 원도 못 본 거인 거죠. 예,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물론 대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초로 산 부동산이었고요. 분양이었지만 또 판 것도 최초였고, 그리고 제가 임대사업자를 내보고, 주택임대사업자 내보고 마포 세무서, 마포 구청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제게 되게 큰 경험이 됐고,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점은 나는 월세를 평생 못 받을 거다. 그러니까 월세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월세란 건 정말 엄청난 부자들만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제가 성공적으로 5년 동안 월세를 받았다는 것, 이게 되게 저한테는 뜻깊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정말 5년 동안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밖에 안 밀렸어요. 거의 안 밀렸어요.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강원도에서 오신 그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너무 착하셨고, 말씀도 잘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집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매도할 때 MBC에서 일하시는 그 작가, 역시 또 젊은 여자분이셨어요. 그분한테 팔았고, 그분이 싸게 샀다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그때 피눈물을 흘렸죠. 자, 이렇게 두 번째 투자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세 번째 투자는 그 뒤로 한 2014년인가 2015년 정도,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양을 한번 받고 나서 월세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팔 때 생각은 전혀 못했죠. 왜냐하면 2019년도에 팔 때가 돼서야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걸. 2013년도에 저거 해서 월세를 받으면서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경매학원을 다녔습니다. 경매학원을 다녔는데 수업료가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다닌 것 같은데, 그 수업료를 내면서 주말마다 차를 타고 막 천안에 갔다가 뭐 의정부에 갔다가 인천에 갔다 이러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업료는 수업료대로 내는데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한 50개, 60개 막 입찰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지치고 막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 눈에 들어온 아파트가 있었으니 바로 천안 목천 동우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뭐 브랜드도 아니고. 이제 1997년도에 지은 아파트고요. 세대수가 되게 많았는데 1000세대가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세대수가 엄청 큰 대단지 아파트인데 산속에 있어서 가보면은 너무 쾌적한 거예요. 진짜 집 안에서 바깥을 보면은 산이 탁 보이고 공기도 너무 맑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착한 것 같고 부동산도 친절하고, 그래서 원래 학원에서 이거 짜준 시나리오는 일반 매매가가 4천만 원 정도예요. 4천만 원짜리를
3,800 정도의 경매로 받아라. 그래서 수리를 다 해서 한 4,000에서 4,500 사이에 매도를 하면 단타로 몇백 먹고 나온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높은 가격에 또 딴 사람이 받아갔죠. 저는 3,800에 입찰을 했는데 뺏긴 거죠. 그래서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낙찰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에 대한 좌절감과 약간의 그런 짜증도 합쳐져서 아니 까짓 거 이거 한 4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몇백만 원 차이가 대수냐 그냥 사버리자 하고 일반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일반 매수를 하게 돼요. 이게 초보자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건데요. 물건하고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경매에 나온 물건을 알아보다 보면은 이 물건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하고. 그러면은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가격을 더 비싸게 주고 산다거나 아니면은 인테리어를 조금만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는데 흥분한 나머지 마치 내가 사는 집처럼 인테리어를 해버린다라거나 되게 비싸게,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초보자가 하는 실수인데 그걸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경매에 나왔던 당시만 해도 이게 1997년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미 16년, 17년 된 오래된 아파트였고 제가 보러 갔을 때 물론 이제 좋아 보이긴 했지만 그때 제가 좋게 분석했던 부분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파트가 아마 페인트를 칠하고 있던 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페인트 칠하기 전 아파트를 봤고 좀 몇 번 더 갔을 때 페인트 칠한 후 아파트를 봤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나? 하여튼 간에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는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그냥 페인트만 칠했을 뿐인데 새 아파트처럼 되는 거를 이제 본 거예요. 이 아파트였는지 그 옆에 아파트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랬고 이 목전동 아파트가 그때 중앙난방에서 개별 난방으로 보일러를 다 하나씩 달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었던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중앙난방보다는 개별 난방이 이제 더 그 난방비 절감 효과도 확실하고 자기가 원할 때 얼마든지 따뜻하게 뗄 수 있으니까 세입자나 거주민들의 실제로 생활하는 수준도 올라간단 말이죠.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경매가 안 돼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일반 매매로 풀어버렸습니다. 아니, 경매로 3,800이니까 난 가면은 원래 4천만 원짜리 살 줄 알았죠.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사게 되는 상황이 4천만 원짜리 사러 갔는데 4천만 원짜리는 인기 없는 동에 인기 없는 층이 4천만 원이고 로얄동은 4,500이라는 거예요. 또 가봤지? 근데 정말 로얄동이 좋아요. 앞에 막힌 것도 없고 너무 탁 트이고 거기서 그냥 4,500짜리 샀으면 좋은데 또 로얄층이 있대요. 로얄층 6층이었나 8층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또 그걸 사면 또 4,800만 원인 거야. 근데 이미 이걸 좋다고 생각하고 왔고 살려고 마음을 먹고 왔다 보니까 그런 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이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싼 가격에 4,800도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돈을 넣는 조건으로 50만 원 깎았어요. 4,750만 원으로 해서 로얄동 로얄층을 사게 됩니다. 17년 된 아파트를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제가 그때 왜 그렇게 그 아파트를 좋게 봤을까? 정말 작은 확률이겠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목천동호 아파트를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다만 경매로 살려고 하다가 놓친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매매하러 가서 원래 생각이었던 4천만 원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을 주고 샀다는 건 되게 초보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란 걸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파트도 마치 상암 DMC 오피스텔처럼 제가 사자마자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봐요.
대우조선해양 주식, 상암 DMC 오피스텔, 그리고 천안 목천동화 아파트 셋 다 제가 사자마자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다. 투자를 잘했다 못했다? 뭐 물론 배운 게 있으니까 뭐 못했다고 할 수 없지만 결코 잘했다고 하기도 힘든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그 살던 분이 나가고 나니까 내부가 정말 낡았더라고요. 진짜 옛날 싱크대에, 진짜 옛날 신발장에 샤시가 알루미늄이었고요. 집 안에 있는 문이랑 그런 게 다 그냥 정말 옛날 나무. 너무 낡아 보여서 요거를 페인트를 칠하기로 했어요. 제 오피스텔이야 제가 사서 신축 분양이기 때문에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런 오래된 아파트를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 인테리어를 한번 셀프로 해보고 싶다는 그 과한 열정이 넘친다. 그래서 페인트를 직접 칠하기로 했습니다. 도배랑 장편은 맡겼고요. 페인트를 칠하러 가는데 알아봤죠. 뭐 젯소를 칠하고 사포를 하고 페인트를 2번 칠해라. 제가 되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전 하루에 한 5시간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냥 문짝, 저 뒤에 있는 방문, 저랑 방문 같은 거, 방문 문짝 3개에다가 창문, 마루에 있던 창문이었나? 하여튼 그거랑 저기 방에 있던 창문, 복도 쪽으로 난 거 해서 한 창문이 또 이중창이니까 한 16개인가?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되게 작은 창문이었단 말이죠. 또 창문에서 유리창 자체는 페인트 칠하지 않잖아요. 옆에 테두리만 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난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어. 웬걸? 첫째 날 아침에 가서 사포질을 하는데 와, 사포 진짜 어려워요. 먼지를 그렇게 먹으면서 하는데 끝이 없어. 울퉁불퉁한 게 평평해질 때까지 사포질을 하라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이게. 게다가 옛날 페인트가 옛날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나 그래가지고 조금만 해도 사포가 그러니까 그 올록불록한 표면이, 거친 표면이 계속 살아있어야 사포질이 되는데 조금만 한 2, 3분만 하면 그 표면이 다 페인트가 사이에 틈틈이 메꿔져서 그냥 민둥민둥해져 버려요. 그럼 버리고 또 하고 먼지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 그걸 죽어라 다 했어요. 밤이야 벌써. 젯소를 칠해야지, 젯소를. 그냥 칠하면 페인트가 안 먹는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런 거를 제가 지금은 페인트 몇 번 칠해봤거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좀 대충 해도 되는 거였어요. 사포질을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어차피 흰색 페인트 위에 페인트를 또 칠하는 거면은 괜찮아요. 사포질 정도만 해도 되고, 젯소까지 꼭 그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 없었는데, 젯소를 또 페인트 칠하듯이 꼼꼼하게 그 틈까지 다 칠하고 있었으니 시간이 부족한 게 당연하죠. 게다가 페인트는 몇 번 칠한다? 실내용 페인트는 보통 수성인데 수성은 좀 묽어요. 거기다 물 타면 안 될 또 물까지 탔어. 그러니까 한 번 칠하고 말하면 그게 얼룩덜룩해요. 그럼 2번. 좀 잘 못하는 저 같은 초보는 3번 칠해야 얼룩덜룩하지 않은 예쁜 흰색이 나와요. 근데 3번 칠하려면 한 번 칠하고 말리고, 2번 칠하고 말리고, 3번 칠하고 말리고, 말린 다음에 손에 안 묻으면 그때 잡아서 끼워 넣고. 이거는 정말 초보가 하는 실수를 제대로 한 거죠. 첫째 날 아침에 시작했는데 그날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못 끝냈어요. 1시인가 2시에까지 하고 거기서 마감하고 천안에서 집까지 차 타고 다시 2시간인가 2시간 반 걸려서 가서 새벽에 자고 다음날 점심 먹고 다시 나와서 페인트를 했어요. 그러고도 밤에 끝났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부 인테리어라고 해도 될지 모르는 수준 낮은 인테리어를 끝낸 후 이제 이걸 내놨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 이게 겨울에 받았거든요. 아니 거의 3달 동안 공실이었어요. 아마 11월, 12월, 1월이었나? 안 나가요. 안 나가. 집이. 잠이 안 옵니다. 잠도 안 오고요. 한겨울이니까 사람이 없으면은 보일러를 잠그잖아. 그러면 그게 터질 수 있다고 하길래 제가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걸 기온을 좀 올려놓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보일러 고장 안 났는지, 물 잘 나오는지, 환기했다가 또 닫아주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요일인지 토요일인지마다 왕복이면 5시간 걸리는 거리를 운전하고 가서 그러고 앉았고. 기억나요, 지금도. 진짜 추운 날에 제가 막 프린트 열장해서 가서 관리실에 허락받고 아파트 게시판에 붙였던 게 기억이 나요. 몇 호? 325만원. 325만원이에요, 월세가. 수리비만 얼마 들었지? 200만원 들었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마침내 집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벌었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이것도. 4,750만원에 사서 2019년도에 팔았는데, 팔 때 3,900만원에 팔았습니다. 이것도 펼쳐보고 확인한 거예요. 약 한 850만원을 깎아서 팔았죠. 15, 16, 17, 18. 4년 동안 300만원씩 벌었으니까 1200 벌었어요. 1200. 1200만원 월세 벌었는데, 얼마를 깎아 팔았다고요? 850만원 깎아 팔았다고요. 마찬가지로 취득세 내고, 중개보수 내고, 왕복 교통료 하고, 인테리어 수리비 하고, 또 보일러 그때 개별 보일러로 바꾼다 그랬죠? 저희 집은 제가 산 다음에 개별 보일러로 바꾸는 순서가 돌아와서 보일러 값도 제가 냈어요. 그런 거 다 하면, 돈은 거의 못 본 거죠. 그래도 역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배운 게 있다. 돈은 못 벌었지만 배운 게 있다. 공실에 대처하는 자세를 배웠고, 지방 소형 아파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구나. 여러분, 교통이 편한 데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산이 보여서 좋다고 했죠. 산이 가까운 아파트는 안 오르더라고요. 지하철 바로 앞에 있어서 산이 옆에 있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산이 있는 데는 대부분 교통이 불편해요. 그럼 안 올라요. 공기 좋고 이런 데는 안 오르더라. 놀랍다. 나의 이런 집을 보는 눈이 엉망인 것이 굉장히 놀라웠다. 그 다음 투자. 기니까요. 빨리빨리 해볼게요. 그 당시 2015년 정도였어요. 이제 투자 2개나 했고 월세가 들어오니까 자신감이 뿜뿜이죠. 저랑 와이프랑 다 대기업에서 월급 받으니까 월급도 꽤 됐어요. 월급에 월세까지 받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사야지 하고, 저희가 그때 도곡동에 전세 살고 있었는데 전세값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집주인이 2년마다 계속. 아니 이해는 되지만 내는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씩 계속 걷다가 갖다 놓으니까 아깝더라고요. 내 집을 사지. 그래서 집을 알아봤어요. 그때 도곡동에 이제 삼성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가 6억 9천에 나오고 있어요. 6억 9천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요. 벽에 바다 거북이를 박제해서 딱 해놓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마음에 들었어. 채광도 좋고. 그래서 6억 9천을 주고 그 집을 사면 되는데, 산다고 했더니만은 갑자기 7억 1천을 달라는 거예요. 7억 1천. 6억 9천 달라고 하지 않았냐. 많이 바뀌었다. 7억 1천 줘야 팔겠다. 기분이 나쁘더라고, 기분이. 돈 두대치고 2천만 원 오른 것도 아깝기도 아깝지만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이거 다 보고 자금 계획 열심히 짜가지고 대출 갚을 생각으로 했는데 그걸 갑자기 2천만 원을 올리고 말이야. 미안하단 말도 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더 많이 올리지 않은 걸 감사하라는 것처럼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이 유행이었냐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사라고 하니까 아파트 알아봤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유튜브랑 신문기사에 계속 우리나라 일본처럼 된다. 부동산 버블이다. 인구 절벽이다. 애를 안 낳는다. 대한민국 OECD 맨날 나오잖아. OECD 최저래. 우리나라가 맨날 최저래. 애 낳는 게 최저래요. 자살률은 1위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했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제 소득이 없어지는 거다. 그런데 소득이 없으면 생활비 또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지는데,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서울에 20, 30평대 아파트에 주로 사는데, 애들을 출가시키고 3, 40평대에 있는 그런 노부부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이 넓은 서울집에 관리비만 많이 내고 하니까 이런 서울집을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서울집을 줄이고 그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한 뭐 근거리에 있는 전원 마을이라거나 뭐 그런 그때만 하더라도 전원주택이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막 미국이랑 유럽처럼 해가지고 가면은 막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희는 여기서 삽니다. 우리 개 맥스랑요. 뭐 월월 개 돌아다니고 그런 영상이 정말 막 너무나 꿈처럼 했고 서울 집값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막 떨어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다들 서울 집을 대출받아서 산다고 하면 다 바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때 그때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였을 텐데 정말 미분양 주택 사면은 평생 양도세 면제 도장 막 찍어줄 때였단 말이에요. 대출 계속 풀어주고 집 사라고. 집 아무도 안 사고. 그 사람들이 다 그때 방금 얘기한 뭐 일본 법을 이게 지금 얘기하면 정말 어이가 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명견만리 이 책만 봐도요 여러분 거꾸로 보이나요? 명견만리 이게 2016년도에 나온 건데 여기만 봐도 집값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은퇴 폭탄 일자리 실종 이 보면 다 뭐 일본 사토리 세대 막 나오고 이렇듯 제가 그때 거기에 넘어간 건 제가 바보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랑요 거기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비유한 거랑요 서울 집값 떨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 그리고 그때 서울이 진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뭐 쾌적하지 않다, 차가 항상 막힌다, 막히죠 차. 출퇴근 시간만 막혀 맨날 막히잖아요. 교통체증, 녹지도 없고 미세먼지 진짜 갈수록 심해지고 소음 유발, 위아래층 층간소음으로 막 사람 죽이고. 근데 서울에서 조금만 가면 어때? 전원생활, 땅콩주택 이때 땅콩주택 진짜 유행. 땅콩주택 뭐 도시농부 뭐 내 텃밭에서 내가 먹을 걸 내가 길러요. 유럽처럼 강아지를 키우고 책을 읽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아요. 바다가 보여요. 수변 공원의 자유를 만끽. 너무 좋고 진짜 그런 걸 보면 진짜 서울의 집값이 앞으로 영영 안 올라갈 것처럼 느꼈단 말이죠. 너무나도 논리적이었어요 정말. 서울대 교수 뭐 하버드 교수 할 거 없이 다 같이 이런 미래를 예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파트 이런 획일화된 삶 좋지 않다. 회색 도시 노노 회색 도시 노노 그레이시티는 좋지 않아. 앞으로 개성화의 시대가 온다. 서울의 집값은 내려갈 것이고 이렇게 공유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쉐어하우스 그때 또 유행이었거든요. 내 걸 소유할 필요가 없다. 나는 다가구 상가주택을 통해서 아파트 한 채 살 돈으로 30평 아파트 한 채 살 돈이면은 20평씩 3층을 살 수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다가구를. 이거 사서 내가 소유하는 걸 줄이고 남과 공유하면서 뭔가 그 월급 외의 월세를 더 많이 받고 내가 빠른 은퇴를 했을 때 이걸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한 거의 6개월 동안 수도권까지 해서 진짜 많이 보러 다녔어요. 상가주택하고 다가구를. 어디 왔냐면은 뭐 수원 영통이 예쁜 다가구가 많았거든요. 수원 영통, 노원, 군자, 신림, 강동구, 강서구, 연희동 등등 뭐 세종시, 뭐 잠실, 송파 비싸서 못 샀고 정말 다가구랑 상가주택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름 보는 눈이 생겼다는 생각했는데 그때 제 눈을 끈 거는 지금 생각하면 좀 미친 것 같은데 남들 다 좋아하는 대로변에 번듯한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타입의 주택을 고른 게 아니고요. 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리단길에 빠져가지고 그때 막리단길이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좀 삐뚤음하더라도 특이한 집, 땅 모양이 좀 해괴방측해도 뭔가 좀 특이하고 좀 신기한 거. 여기다 내 가게 열면 사람들이 다 특이하다 할 법한 그런 집에 홀딱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 집 아직도 가지고 있죠. 제가 이렇게 여러 번의 투자를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다면요. 투자에는 대로가 있고 소로가 있어요.
남들이 많이 하는 투자가 있고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투자가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초보라면요. 투자의 대로를 가라, 대로.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요. 최소한 실패는 안 한다. 무슨 말이냐. 아파트를 봐요, 아파트. 아파트는 대로죠. 누구나 원하고, 살기 편하고, 웬만하면 뭐 아파트 사는 거 누가 뭐 마다하냐? 다 좋아하잖아. 이걸 샀으면은 오르는 것도 많이 오르고, 팔기도 쉽고, 전 월세도 쉽겠죠. 근데 이런 대로가 아닌 소로를 갔잖아, 소로를. 남들이 잘 안 가는 소로를. 다가구를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가구를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다가구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 예, 많이 오르지 않았다. 너무 속물 같은가요? 예. 그러면 속물 같지 않게 보이려면 사실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막 희귀한 거 좋아하고, 여기에 가치 부여하고 의미 부여해서, 난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획일화된 회색 아파트 벽돌 덩어리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고, 이런 특이한 인간성을 존중하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그 아파트, 제가 아까 안 샀던 아파트 있죠? 도곡동 삼성 아파트 6억 9천. 그거 지금 15억이 넘었어요. 아마 지금 벌써 16억 했을걸요? 뭐,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 팔아가지고 다가구 사면 세 채 살 수 있는데, 세 채? 예, 지금 전 다가구를 선택한 덕분에 별로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뭐 어쨌든,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제가 해보니까, 남들이 많이 가는 길로 처음엔 따라가는 거가 좀 더 안전빵이다. 예, 안전하다. 예,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집을 사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월세 나오는 걸로 어쨌든 먹고 살고 있고요. 네, 이 밖에도 제가 인천에 빌라 낙찰받아서 판 것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길게 만들어 달라는 분도 계셔서 길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길게 만든 거 아닌가 또 걱정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게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